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근무하는 조성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분들을 모시고 강의하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있는 학생은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엄마 쫓아갖고 그냥 억지로 온 거 아니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아빠가 신청해가지고 엄마까지 같이 그냥 덤으로 오는 그런 불상사를 얼굴 표정 보니까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싶은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도 아저씨가 비교적 재밌게 해줄게. 비교적. 이쪽 분은 지금 일반이시죠?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셨어요? 홈페이지에서요. 굉장히 저도 원래는 이제 대상이 조금 이제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갖고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솔직히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얼마 안 되는데 다양한 층이어가지고 어떻게 좀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좀 쉽게 재밌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이라고 하죠. 드론. 예, 이런 드론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들 있죠. 장난감으로도 놀고, 뭐 요즘에는 얼마 전에 나왔던 거 보면은 사람 태워가지고 택시로도 쓰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이 드론이라는 기술은 근데 한 군데에만 쓴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쓰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는, 지질자원연구원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땅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을 연구하는 데요. 뭐 지진도 땅에서 일어나는 거고, 땅 속에 자원도 있고, 자원도 찾고, 뭐 지진이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지. 근데 이런 걸 알려면 중요한 게 땅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땅에 무엇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는 사람들이 장비 갖고 들어다니면서 사람 몸속 엑스레이 찍듯이 막 이렇게 찍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산도 험하고 갈대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원래는 이제 헬리콥터라든지 뭐 비행기다가 싣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드론이라는 게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특히 드론이라는 게 굉장히 안정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드론에다가 그런 장비를 실어가지고 탐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산 타는 게 너무 힘들었고, 뭐 위험하기도 하고, 이 드론 한번 써보자 했던 게 이제 제일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드론을 가지고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금도 있고, 뭐 구리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드론을 이용하게 됐어요. 병원 가면 어떻게 돼요? 아파서 병원 가면은 원래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문진을 하죠. 어디가 아파서 왔냐, 그다음에 혀도 보여달라, 뭐 이렇게.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올로지스트라고 하죠. 지질학자들이 땅의 표면을 보면서 땅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유추하는 게 이제 지질학자라고 하면, 근데 이제 그러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한번 찍고 와라, 뭐 CT 한번 찍어야겠다, MRI 찍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땅 속 깊은데 땅 위에 것만 갖고는 잘 모를 것 같았을 때 땅에다 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 이게 이제 물리 탐사라는 거예요. 땅 위에서 전기라든지 전자기파라든지 그다음에 탄성파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땅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땅 속에서 반사되는 걸 보면서 땅 속에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물리 탐사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은 원래는 그게 이제 주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보면 땅 속이 이런, 우리가 이제 탐사를 통해 가지고 땅 밑에 어디에 금이 있다, 어디에 구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이런 탐사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독도에서도 저희가 탐사를 했고,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옛날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여순 감옥이라는 데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여순 감옥에서 그 뒤에 암매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에 묻혀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저희가 한 10몇 년 전에, 10년, 20년 전에 거기 가서 탐사를 했었죠. 중국에 가서. 근데 이제 저희가 찾는 데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이거 중국 가 갖고 찾는 거고, 요 사진은 북한이에요. 북한 같지 않죠? 네, 이 사람들이 북한 같네요, 보니까. 네, 저도 여기 있네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이죠. 우리가 북한에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 적이 있었어요. 지어주다가 이제 중간에 중지가 됐는데, 이제 이른바 이제 캐도라는 사업인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면 그 땅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 가서 땅 밑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탐사를 하던 사진이죠. 이게 당시에 20년 전의 저군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독도에서도 독도 땅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가서 선도 끌고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이 땅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좀 탐사를 해요. 되게 좀 보기도 좀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드론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이고, 오늘 강의는 그 전에 드론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부터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드론에 대해서 좀 더 좀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드론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측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싼 드론 하나 갖고선도 이렇게 측량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드론을 가지고 3D로 자기 사진, 드론은 아니고도 카메라만 가지고선도 자기를 많이 찍어갖고 3D로 합성할 수도 있고, 그런 기술들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땅 속을 찾는 이제 드론은 어떤 건지 그런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 너무 많이 하죠. 자, 1차 산업혁명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그렇죠. 어려운 얘기예요. 자, 1차 산업혁명. 원래 보통 이제 유발 하라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옛날에 인류가 태어나서 인지혁명이 있었고, 농업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혁명이 있었다는데, 그 과학기술혁명의 시발점이 됐던 게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 이제 전부 기계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1차 산업혁명 때 이제 석탄 발전이라는 걸 발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증기기관이라는 거, 내연기관,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동력을 말이나 이런 동물이 아닌 기계를 통해서 동력을 얻는 이런 방식을 얻게 되는 게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1차 산업혁명이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되는 거는 이 2차 산업혁명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연기관 또는 내지는 전기의 시대, 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3차 산업혁명은 보통은 이제 컴퓨터와 IT, 1960년대부터 시작한 컴퓨터와 IT 혁명, 이걸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기술 자체는 오픈 소스라는 얘기를 하고, 사물 인터넷, IoT라고 얘기를 하죠. 드론, 클라우드 컴퓨터, 뭐 인공지능, 가상현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걸로 좀 얘기되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실제로는 이러한 기술들이 다 이어져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 드론이라는 것 자체도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그 테두리에서 가장 아이콘 같은 기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하드웨어다.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오픈 소스, 공짜로 주는 소프트웨어다. 자, 우리가 컴퓨터 사면 뭐 깔려 있나요? OS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즈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엑셀도 써야 되고, 워드도 써야 되고, 한글도 써야 되죠. 그거 다 돈 내고 사는 거죠. 실제로 컴퓨터 하나 사면 한 20만 원씩 OS 깔아놓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컴퓨터를 대중하고 이런데 방해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 무료로 공개했던,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리눅스라는 게 있었고, 근데 요즘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더 많아졌죠.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그냥 공짜로 오픈 소스로, 오픈으로 이제
풀어지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었고, 또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오픈 소스 하드웨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컴퓨터도 보니까 컴퓨터가 근데 실제로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이런 컴퓨터들이 대중화를 하는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도 좀 싸게 가자. 어떻게 한 30불대, 40불대 컴퓨터가 없겠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른바 라즈베리 파이라는 기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실제로는 요런 기판인데, 요건데 보면 컴퓨터 같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랜선 연결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 연결하고 모니터 연결하면 바로 똑같이 컴퓨터로 기동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거를 움직이려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또 여기다 윈도우즈를 살려면 이거 윈도우즈 하나 20만 원씩 해야 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픈 소스로 쓰게 되죠. 그런 게 이제 뭐 리눅스라는 이런 거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컴퓨터 가격이 굉장히 내려가는 거고, 그런 아두이노라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이건 원래 이제 예술 쪽에서 쓰려고 만들었던 건데, 이것도 20불대에 컴퓨터 기능을 하는 걸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0불이면 2만 원. 지금은 뭐 만 원대에도 팔리는데, 이런 거하고 센서들, 뭐 온도 센서라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붙여질 수 있게 해놓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설계도를 오픈을 해버려요. 누구나 다 베껴 써라.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컴퓨터가 이제는 아무데나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솔직히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리웨어 컴퓨터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제 그런 의미가 뭐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아들이 만들었던 이제 숙제인데, 도깨비불이라는 거예요. 도깨비불. 자, 우리가 보통 가로등이 있으면은, 가로등이 자동으로 가로등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가 이제 질 때쯤 되면은 햇볕의 양이 줄어들면은 보통 이제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은 이제 입력되는 것들은 햇볕의 양이고, 아웃풋은 켜지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거. 그거를 보통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하드웨어 컨트롤이라고 해갖고, 입력된 거를 받아가지고 바로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옛날에 운전할 때 그랬어요. 엑셀레이터라는 거 밟으면 갑자기 차가 부근 가잖아요. 그럼 내가 차를 밟는 만큼, 엑셀레이터를 밟는 만큼 거기에 가솔린이라고 얘기되는 가스가 분사돼 가지고 엔진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많이 밟으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밟으면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바로 차가 출력을 높이는 이런 식이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포토 센서라는 게 있어 갖고, 포토 센서의 햇볕이 줄어들면은 저항이 커지고, 저항이 적어지면은 거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이제 불이 켜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하드웨어 컨트롤이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딱 세팅을 딱 해놨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가로등을 만들었는데 그런 거죠. 구청장님이 가다가 왜 이렇게 가로등이 늦게 들어와? 이렇게 되는 순간,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면 센서를 다 바꿔야 돼요. 센서를 다시 또 그 정도 조도에 맞게 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직접 하드웨어 입력단하고 출력단을 연결했을 때 문제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컨트롤이라는 거는 입력되는 거하고 중간에 컴퓨터가 하나 들어가고 출력되는 게 따로 연결이 돼요. 이게 요즘 차들이 다 그렇죠. 요즘 차들이 다 컴퓨터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은 건데, 자, 여기서 불이 들어와요. 여기서 여기 센서가 입력 센서인데, 자, 입력 센서인데 여기에 포토다이오드라는데 빛을 받아갖고 빛의 받음량이 얼만큼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저항이 변화되는 걸 얘가 여기서 읽어요. 그다음에 이거 읽은 다음에, 그래서 이 값이 얼마만큼 늘어나면, 그렇게 됐을 때는 불을 켜라라는 거를 컴퓨터 코딩으로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얘가 읽은 다음에 판단을 한다. 얘한테 야, 이제 너 불 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게 입력을 받아서 컴퓨터가 들어가서 출력을 해주는 시스템. 이게 이제 요즘 차도 그런 거예요. 요즘 옛날 자동차는 아까 말한 대로 엑셀을 밟으면 바로 기화기라는 데에 연료가 들어가고 차가 출력을 높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엑셀을 밟는다는 건 실제로는 거기에 앞전 센서가 있어갖고 그걸 밟으면 이 센서 값을 컴퓨터가 읽어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밟았으니까 얼마만큼 여기다가 연료를 집어넣어라,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유리한 점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구청장님이 와갖고 너무 어두워, 지금 좀 일찍 불을 켰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냥
컴퓨터 코딩에서 줄 몇 줄만 바꾸면 되죠. 여기서 예를 들어 100에서 켜라 그랬던 것들을 50에서부터 켜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센서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액션이 간다. 이게 보통 입력하고 자료 처리하고 출력한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게 지금 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오픈소스라든지 오픈소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컴퓨터가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에 이런 컴퓨터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하고 바로 연결을 해버리면 핸드폰은 또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손쉽게 얻어갖고 인터넷에 데이터를 뿌려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른바 지금 얘기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인터넷하고 연결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갖고 있는 어떤 값을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값을 읽어내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인터넷 연결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핸드폰과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들의 조합으로 이게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드론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 드론도 똑같아요. 드론에도 보면은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많아요. 센서가 자 여기에 있는 센서에 제일 먼저 있는 것들은 GP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이로스코프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IMU라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위치가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측정한 데이터들을 이 안에 컴퓨터한테 계속 보내요. 컴퓨터한테 계속 보내면 이 컴퓨터가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터, 액추에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모터들한테 명령을 보내요. 그럼 너 빨리 돌려. 1번 모터, 2번 모터 더 빨리 돌려. 3번 모터, 4번 모터 천천히 돌려. 이런 것들을 계속 명령을 주는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이 입력과 컴퓨터와 출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다 뭉쳐지고 그렇게 데이터들이 많아질 수 있으면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면 그럼 나중에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플랫폼의 시대가 되고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좀 지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제일 계급하고 나머지는 뭐 별로 쓸모없는 일들을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땅 속을 보는데 이런 디지털 데이터들, 뭐 드론을 이용한 데이터,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상현실을 이용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이라고 보통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해 땅 속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기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을 좀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드론은 보통 원래는 영어로 얘기하면 UAV, Unmanned Aerial Vehicle, 사람이 없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치다. 근데 이게 이제 조종사가 없는 비행체고 내장 컴퓨터에 제어되고 원격 조종에 된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언어인데 드론이란 말은 왜 나왔냐면은 이게 드론이 이게 이제 벌들이 보통 윙 하면서 날잖아요. 근데 걔들은 외국 애들은 드론이라고 하나 봐요. 드론 하면서 날아서 그래서 벌이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 해갖고 이걸로 드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뭐 군사용으로 맨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보통은 드론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는 5km 미만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는 다 드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무인 드론, 공격형 무인 드론이나 이런 것들 다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뭐 250km 넘는 것도 있고 비행거리도 굉장히 길고.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조건 중에서 우리는 제일 작은 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제일 많이 쓰이니까 지금. 그래서 보통은 5km 미만이고 비행거리는 한 10km 이내, 비행고는 250m 이 정도, 지속시간은 뭐 1시간 정도다. 근데 이거 왜 쓰냐면 일단은
원래는 이게 아니면은 못 써야 돼요. 헬기를 쓰든지 뭐 비행기를 썼어야 되는데 이게 쓰니까 비용이 적게 들죠. 비용이 적게 들고 이게 또 덜 위험하죠.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아까 말한 땅 속을 찾는 장비를 드론에다 안 붙이고 헬기에다 이렇게 붙여갖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이게 헬기하고 간섭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센서를 좀 한참 떨어뜨려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이게 뭐 전기줄에 걸린다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헬기가 추락을 하는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죽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탐사할 때면은 굉장히 뭐 저희도 다 보험 다 들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떨어지면은 비행기 얘만 떨어지면 되니까 이게 사람한테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위험하고 그다음에 시간 절약을 하죠. 이런 것들 헬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가서 장비 조립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금방 조립해서 싣고 그다음에 가볍죠. 사이즈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로 제어해서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게 배터리로 가잖아요. 여기 배터리로 가다 보니까 보통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 많이 날아봤자 짧은 이런 것들은 보통 1시간 한 30분 40분 정도밖에 못 날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날려서 이제 짧은 비행 시간, 그다음에 좁은 탐사 영역, 바람에도 되게 약해요. 그런데 요즘 드론들은 바람 문제는 많이 해결했어요. 실제로는 헬리콥터도 바람 많이 불면 저희 안 떠요. 위험해서. 근데 거의 헬기 정도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요즘 드론들은. 그다음에 이게 또 규제가 나라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바뀌었지만은 예전에는 카메라가 달린 드론은 다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실제로는 그리고 그 드론을 도심지에서 날리잖아요. 그리고 허가를 받긴 다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그만한 드론을 날리더라도. 그런데 지금 뭐 이런 거 날릴 때는 뭐 그렇게 허가 같은 거 안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허가를 받죠. 이제 굉장히 큰 좀 기체 날리고 막 이러니까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아예 드론을 조그만한 드론도 날릴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자유롭게 날리는 데도 있고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맨 처음에 드론들 많이 부셨죠. 저희가 드론 뭐 바다에 떨군 적도 있고 강에 떨군 적도 있고 이거는 울릉도 가갖고 원래는 저희가 독도에 가져가려고 갔던 건데 울릉도에서 좀 날렸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제비 산란기였어요. 제비 산란기였는데 큰 검은색 비행체가 가니까 얘들이 이게 솔개나 이게 뭐 이런 큰 매나 이런 걸로 오인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제비들이 한 6마리, 7마리가 달려들어가지고 걔들 장렬히 전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독도를 가려다가 못 간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 때 산란기나 이런 데는 갈매기 산란기 이럴 때는 다 피해서 가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드론을 얘기를 할 때 회전이 고정익이라는 얘기를 해요. 회전익은 뭐냐면 이런 회전 날개를 갖춰서 날개로 날개하는 게 이제 회전익이고 그다음에 양력이라고 날개가 있는데 날개에 부양력을 이용하는 게 이제 고정익이에요. 얘는 이 모터를 통해 가지고 프로펠러가 돌면서 양력을 일으키는 거고 보통 원래는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 이게 로터가 하나 있다 그래서 헬리콥터 그리고 이게 3개 있으면 트레이 4개 있으면 쿼드롭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면 호버링이라는 기능, 호버링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드론을 이렇게 딱 띄우잖아요. 드론을 띄우면 원래 이제 헬기 옛날에 무인 헬기 조종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무인 헬기라는 게 조종을 해도 계속 중심 잡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딱 띄우잖아요. 손을 딱 놓고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어요. 바람이 불어 당연히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날아갈 때 뭘 하냐면 얘가 계산을 해요. 자, 내 위치는 여기야. GPS로 내 위치를 알아요.
날아가는데 내가 위치를 벗어나고 있네. 바람이 불었네. 그러면 자기가 GPS하고 IMU를 통해 하고 내 위치, 내 상황을 이제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쪽 모터를 더 많이 돌리고 여기 조금 돌려서 일단 가자. 계속 센서 데이터로 위치를 잡고 계속 움직여서 이 자리에서 맴돌게 만들어요. 이제 호버링이라는 기술인데 이거를 하면서 드론이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예전에 이제 헬기는 그런 기능 없을 때는 계속 바람 불면은 사람이 날아가는 거 끌어가서 잡아당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딱 띄워놓고 있으면 바람 불 지가 알아가지고 계속, 물론 굉장히 큰 강풍이 불면 복귀 못하고 날아가죠. 이게 이제 로터리윙이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유인 비행체 보면 헬리콥터는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헬리콥터보다도 이렇게 날개 4개 달린 이 쿼드콥터가 먼저 비행에 성공했어요. 헬리콥터보다도. 이게 1924년에 이게 성공을 했는데 실제 상용화되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안정성하고 제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제 1924년이 벌써 한 90년 전인가요?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당시에 이거를 조종을 하려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헬리콥터 이게 프로펠러 하나 있는 것보다 4개 이렇게 같이 떠보면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제어하는 데 문제가 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당시에 컴퓨터가 없었죠. 사람이 다 제어를 해야 돼. 근데 사람의 손은 2개밖에 없잖아요. 얘는 4개 있고, 프로펠러는 프로펠러는 4개가 있고, 이걸 일일이 한꺼번에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제어를 하니까는 4개의 모터들을 각자 돌게 만들 수 있는데, 이때는 직접 사람이 혼자서 해야 되는데 4개를 한꺼번에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36년에 이제 최초 비행 헬리콥터, 이거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 움직이면서 꼬리 날개로 토크를 제어한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드론은 실제로는 이런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진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일단은 기본적인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리를. 자, 일단 상승하고 하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면은, 그런데, 자, 보면, 드론이 보면, 헬기, 이렇게 보면 대각선으로 회전 방향이 달라요. 자, 이렇게 딱 하면, 얘는 돌면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이라고 돌고,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드론 보면은, 이게 4개가 다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같은 방향 돌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일단은 자, 뜨는 거는 같이 똑같은 세기로 돌면 이게 뜨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를 자, 전진시키고 싶어요. 전진시키고. 자,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는 뒤에 거 모터를 더 세게 빨리 돌리고 얘를 좀 천천히 돌리는 거죠. 그럼 얘가 뒤에 추진력을 받아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 옆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 그때 이때 얘 2개를 가지고 이용해 주면 이렇게 여기를 많이 돌려주고 여기 적게 돌려주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왜 얘네들이 방향을 반대로 했냐면은 회전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전을. 어떻게 회전을 시키냐면은 내가 자 보면은 한쪽 방향을 빨리 돌리고 반대쪽 방향을 적게 돌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에 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쪽을 빨리 돌리고 이쪽을 많이 돌리고 얘를 천천히 돌리면은 방향이 지금 2개잖아요. 그럼 이쪽 방향이 빨리 돌면서 이쪽에 대한 반작용으로 드론이 이렇게 돌아가요. 반대로 얘를 이렇게 돌리고 싶으면 이쪽을 빨리 돌리고 반대를 천천히 돌려요. 드론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드론의 회전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원래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군사용이에요, 군사용. 이게 뭐 이런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요즘에도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CIA 작전하면은 이제 지금 애리조나나 이런 데 보면 아예 드론 가지고 그 군사 작전하는 부대들이 있어요. 그 걔들은 진짜 게임 하듯이 계속 드론 가지고 날리죠. 그래서 이런 드론들은 일반적인 이런 드론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그러니까 항속 기능도 굉장히 오래 가고 뭐 폭탄도 가지고 뭐 근데 이제 주로 미국이 다 만들었는데 이제 중국이 거의 이런 기술을 근사하게 쫓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드론이라는 건데 이게 원래 이제 역사를 보면 드론 역사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오픈 소스를 이용해 저렴하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드론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3D 로보틱스라는 걸 만들었다. 2007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오픈 소스라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하드웨어들이 있고 심지어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아두이노라는 그 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하고 모터하고 자기가 드론 뭐 카본 파이프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그냥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만들다 보니까는 야 이거 장사 되겠네 해갖고 3D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세웠죠. 그다음에 이때 거의 비슷한 이런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이제 페럿이라는 프랑스 회사예요. 그런데 시장은 누가 가져갔냐? DJI라는 회사가 가져갔죠. 이게 또 DJI라는 건데 이 회사는 이제 홍콩 과기대라는 데에서 만들었는데 얘들은 맨 처음에는 모형 헬리콥터 비행 조종 시스템 이런 걸 만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팬텀이라는 드론 기체예요. 그 기체가 한때 되게 유행했어요. 그런데 팬텀이라는 거를 했는데 장난감 비행기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팬텀 1이 여기에 실제로는 그때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팬텀을 만들었더니 카메라를 거기다가 애들이 붙였어요. 어떤 카메라? 고프로라는 거. 혹시 고프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막 지금도 많이 쓰고 다녀요. 고프로를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고프로 붙여갖고 팬텀을 날렸더니 너무나 잘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프로가 장사가 되게 잘 됐죠. 팬텀이 아니 진짜 이거는 제주는 곰이 넘었는데 돈은 딴 데서 버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조그만 카메라 회사 하나 인수해가지고 그냥 붙여버려요. 그러고 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다음 버전이 이제 인스파이어라는 건데 이게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제품이에요. 이게 뭐였냐면 이전에 아까 말했지만은 드론을 실제로는 다 자기가 만들어요. 컴퓨터 우리가 만들잖아요. 컴퓨터 부품 하나 사갖고 CPU라는 거 사고 컴퓨터 보드 사고 컴퓨터 자기가 만들잖아요. 원래 드론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컴퓨터 칩이 있어요. 그 인텔 칩처럼 FCC라는 플라이트 컨트롤 컴퓨터라는 FCC 칩 하나 사고 그다음에 카본 파이프 사고 모터 사고 막 이래서 자기가 컴퓨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DSLR 카메라들 다 그런 거를 그 드론에다 달고 그래서 드론 파일럿이라는 사업이 되게 떴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때 그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 드론으로 찍는 걸 전부 그 사람들이 찍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 받았냐면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받았어요. 자기 드론 가져가 가지고 그래 찍어주고 너나 나나 전부 그 사업에 많이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거 새로운 기술이잖아. 새로운 기술이고 이 기술을 알면은 내 돈 다 벌겠다 했는데 얘네들이 이 제품을 내놨는데 아까 말한 자기가 만든 자작 드론이라는 것들은 이제 카메라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게 손떨림이 있으면 떨림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진동이 되게 심해가지고 이 진동을 잡기 위해서 짐벌이라는 걸 달아야 되고 진동을 잡는 것들 그거를 조종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아예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드론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벌이고 뭐 이런 거 할 거 없어. 그냥 끼면 지가 알아서 다 해줘. 그 다음에
통신이나 이런 것들도 아예 태블릿 PC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다 해버린 거예요. 너무 쉬워. 한 30분만 배우면 누구나 다 날리고. 그런데 가격을 얼마에 썼냐면 이게 600만 원에 그렇게 팔았어요. 그 전에 아까 말한 그렇게 DIY로 만든 자작 드론은 만드는데 한 2천만 원쯤 들었어요. 그 다음에 DSLR 카메라 5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붙였고, 그거를 또 기술이 필요해 막 쓰고만 이랬는데 갑자기 그거 시장이 커진 지 한 1,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600만 원에. 그랬더니 PD들이 쓰겠어요? 안 쓰죠. 자기네들이 30분 배우고 자기네들이 날리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서 실제로 그 드론 파일럿들 한 달에 하루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벌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장비는 이런 장비 갖고 다니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드론 파일럿들은 맨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거 갖고 잘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빠른 기술의 발전들이 실제로는 사람이 기술이 필요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드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런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은, 지금 아마존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성층권이라고 공기 없는 희박한 상공에다가 드론을 막 띄워요. 그래서 이 드론을 띄워서 이 드론에다가 뭘 붙이냐면 와이파이 라우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위에서 무선 인터넷을 쓰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훌륭한 생각을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하면서 얘들이 하늘을 날면서 이런 연료 보급 없이 날 수 있는 드론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태양열로 갈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쉽진 않아가지고 막 사업을 접근하고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지들이 좋아가 정말 세상을 선하게 만들려고 인터넷을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열어주겠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네 결국엔 플랫폼에 접속해서 자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써라.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자기를 통해 가져가겠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류 배송하는데 이제 이런 드론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또 좀 옛날 거긴 한데,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학회 갔을 때 이게 드론하고 이제 AI하고 이제 붙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이 양인데 그런 거죠. 이제 드론을 쭉 날려요. 그래서 양치기가 예전에는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양을 모았다면, 이제는 드론을 날려갖고 양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양하고 개도 있고 다른 동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계속 찍어가면서 얘가 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쭉 보면서 바로 양인지 아닌지, 그래서 양 몇 마리인지 이런 것까지 카운팅할 수 있게, 이런 기술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냈고, 실제로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즘에 이제 드론 회사들이 그런 거래요. DJI나 이런 애들이 뭘 하냐면은 SDK라고 해요. 소프트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네 하드웨어 요 드론을 이용해 갖고 네가 만약에 인공지능 기술을 알고 있다면 이거를 바로 우리 소프트웨어하고 붙여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작동기 안에서 내가 사진을 보면서 이거 보면서 하는데 여기에 또 표현이 될 수 있게,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갖고 생태계를 넓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항공 측량이라는 거예요. 측량. 항공 측량이 뭐냐면, 실제로 측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 갔을 때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산 중에서 도로를 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다 측량에 기반을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거 다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뭐 폴대 하나 들고 가고 측량기 같은 거로 가속하면서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드론으로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측량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그다음에 드론이 있어야 되고, 지상 제어 시스템, 카메라, 뭐 그다음에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그런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필요하다. 근데 뭐 딱 요즘에는 이런 카메라는 이런 거 전부 드론에 다 합쳐되었고, 드론하고 이런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만 있으면은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요. 드론을. 사진을 계속 얘가 날아다니면서 계속 중첩을 해서 찍어요. 중첩을 해서. 그런 다음에 그 중첩이 이루어서 이걸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3D로 합성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드론에는 자기 위치 데이터를 GPS가 있기 때문에 위치 데이터를 다 가져가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이런 3D로 만들어진 데에 각각의 위치마다 다 데이터들을 주기 때문에, 이게 자기 딱 어느 점만 찍으면 여기에 위치 데이터, 고도가 높이가 얼마큼 되고, 내가 뭐 북위 몇 도, 그다음에 동경 몇 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이용해서 독도를 갔는데, 독도도 이렇게 해서 3D로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그 설명을 잠깐 드리기 전에 합성이라는 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사진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사진을 중첩해서 찍는다고 했죠. 이제 드론이 딱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찍을 때 제 손을 이렇게 찍었으면은 내 요 손가락과 요 손가락의 길이를 찍으면 여기서 찍은 거, 여기서 찍은 거, 여기서 찍은 거, 여기서 찍은 거, 여기서 찍은 것들이 합성을 딱 해도 길이는 다 똑같을 거예요. 평면이니까. 그런데 나를 주먹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얘 길이를 측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찍었을 때는 똑같은 이건데 여기서는 길게 보이겠죠. 요 위에서 찍은 거는 요 길이가 위에서 찍은 거는 짧게 보이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치마다 그 3D 형상 같은 경우에는 위상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보는 각도 위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다르게 보이죠. 평면에서는 이 길이가 여기서 찍은 거나 여기서 찍은 위상의 차이에 상관없이 똑같은데, 내가 합성을 하는데 똑같은 지점을 찍었는데 여기서 찍은 거하고 여기서 찍은 거하고 여기서 찍은 거하고 거리가 달라요. 그럼 얘는 뭐예요? 3D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합성을 해서 묻히려면은 얘를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사진을 합성해서 3D를 만드는 개념이에요. 네,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독도에서 3차원 지형 측량을 통해 하고 독도의 지형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동영상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보면 당연히 뭐 3D로 보이는 이런 동영상들을 저희가 드론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중복해서 찍은 다음에 이거를 합성을 해서 3D로 만드는 이런 결과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계속 드론이 중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적정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합성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3D로 만들어지는 독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도 영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드론 자체가 자기 GP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합성되는 이런 3D 독도 측량 자료 역시 어떤 위치나 집으면은 자기의 좌표값을 가지게 됩니다. 좌표값이라는 거는 이제 고도와 그다음에 동경, 그다음에 뭐 위도, 북위 몇 도, 뭐 이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3D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또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지질 조사도 해서 지질 조사를 통해 갖고 땅 속이 3차원으로 지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3차원 독도 지형 모델은 실제로는 좌표값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위치 딱 집으면은
이거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뭐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볼륨이 얼마인지도 딱 뜨면은 볼륨이 얼마인지도 딱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가서 이 3D를 만들어내는데, 그러고 나면은 두 개의 3D 오브젝트라고 그러죠. 3D 물체를 빼버리면은 그 변화가 생긴 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5년하고 16년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돌이 있었는데 요만큼이 떨어져 나가죠. 이거는 솔직히 독도 있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는데 찍고 나서 그냥 빼버리니까는 거기가 변화가 생긴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은 매년 여기가 굉장히 파도가 되게 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생겼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밝아서 그러는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저희가 정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질 조사를 굳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독도를 3D로 만들어냈고 거기서 직접 지질 조사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독도를 3D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CG 하는 사람들한테 주면은 굳이 안 가도 거기에 대고 그냥 눈 오게 만들 수 있고 비 오게 만들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죠. 지금도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만든 건데 실제로 요걸 가지고 이 카메라를 계속 옮겨가면서 이제 어디를 찍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3D로 저희가 CG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보통 지질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질도라는 걸 그리는 게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래 이런 데 가서 사진을 막 배를 타고 다니면서 또 그거보다 우리는 이제 3D를 다 만들어 놓고 나면 굳이 배 타고 다니지 않아도 거기서 그려서 내면 더 정확하죠. 실제로는 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지질도를 그리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전에 평창에 올림픽 했었죠. 그 올림픽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겨울이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평창 IOC 올림픽위원회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어떡하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런데 눈이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걸 한번 해보라. 걔네들이 요청했던 게 뭐냐면 눈으로 한번 저장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이 프로젝트는 뭐였냐면 스키장에서 스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눈을 다 쓸어 모았어요. 3월 달에 스키장에 남은 눈을 다 쓸어 모으고 여기다가 덮개를 다 씌워요. 이게 이제 눈 안 녹게 이런 어떤 재질 같은 걸로 덮개를 다 씌운 다음에 얘가 눈이 얼마만큼 보존되는지 그리고 많이 보존되고 뭐 이러면 나중에 그것도 쓸 수 있지 않겠냐 해서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눈 저장을 한 거예요. 저희가 3월 달에 여기 주변에 스키장 옆인데 눈을 다 쓸어 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 눈을 만들고 여기가 이제 포장재로 이렇게 포장을 한 거예요. 이게 내열재 뭐 이런 거 있어가 단열재 같은 거 있어가지고 눈이 잘 안 녹게. 근데 안 녹을 수가 없잖아요. 여름 다시 나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 부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이 계속 이제 여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녹아내리니까는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게 막 굉장히 뭐 일정하게 줄어드는 게 어디는 더 많이 줄어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부피 재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측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드론으로 매번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서 찍었어요.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사진을 갖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3D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피를 측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달마다 찍어갖고 계속 부피가 이제 줄어드는 것들 이렇게 보고 이것을 이제 부피를 계산하고 볼륨 톤으로 이제 계산하고 얼마가 남았다 한 50% 정도 남았다 40% 남았군요. 40% 이런 걸 계산해서 줬었죠. 이제 이거를 사람이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해봐도 정확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부피가 뭐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디는 꺼지고 줄어들고 뭐 이러고 이런 것들을 다 부피를 만들어내려면 그러니까는 사람 일일이 다 측량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편하게 하려고 저희가 만든 시스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드론을 차에다 싣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제어할 수 있게 시스템이고,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어떤 걸 하려고 그랬냐면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는데 고속도로 이제 공정이라고 고속도로가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걸 재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드론 한번 날려봐야 뭐 1시간밖에 못 날고 1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를 여기서 내가 날려갖고 와면 다시 와야 되니까 한정 커버리지라는데 커버하는 게 한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예 얘를 띄워서 날리고 자동차로 가서 받으면서 뭐 이렇게 탐사를 하자. 그래서 만들었던 시스템이죠. 그래서 드론은 가서 계속 탐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고 붙이고 날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얘가 탐사하는 동안 쫓아가고 저 앞에서 가서 받아내고, 그래서 배터리 교환시켜서 다시 날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장거리 뭐 고속도로 같은데 이런 데를 전체로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스템이에요. 이런 광산 같은 데도 광산이 보면은 여기 이제 석회석 광산이라고 석회석을 캐고 있는 데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거든요. 이게 오늘 캐고 내일 캐고 캐면 캘수록 계속 변하는데, 이제 실제로 또 얼마만큼 양을 캤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측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드론으로 다 날려가지고 얼마만큼 캤는지, 그다음에 어디가 또 나중에는 이제 이게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비가 오면은 문제가 생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데 쓰냐면은 그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이제 비가 얼마만큼 오면은 여기에 물이 찰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전에도 다 그런 모델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모델이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모델을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측을 해서 정말은 여기에 비가 오면 물이 찰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사진 측량을 이용해서 많이 했던 거고,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물리탐사 시스템이라고, 이게 조금 형태가 다르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런 것도 다 무인으로 늘어가면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비행선이라고, 이것도 이제 무인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헬륨 가스를 넣고 그 다음에 얘를 띄우는데 여기에 이제 센서를 다는데, 여기 이 센서는 뭐냐면 자력 탐사 센서라는 거예요. 자력 탐사. 자력 탐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침판 있잖아요. 나침판이 이제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보통은. 그게 이제 대충 우리 지구가 자석인데, 자석 자체가 이제 북쪽에 N극 있고 S극 있고, 이 좌파 방향이 자선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따라서 나침판이 서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어디 굉장히 큰 철광체가 있잖아요. 굉장히 큰 철광체가 있으면 그 나침판을 들고 가면 이 나침판이 철광을 가리켜요. 왜냐면 이 철광체에서 굉장히 많은 자력선이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휘게 되는데, 이걸 찾는 게 이제 그런 자성이 높은 데를 찾는 게 이제 자력 탐사라는 건데, 이제 나침판을 뭐 여기 탑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일단 이제 비행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력이란 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헬륨 가스라는 걸 집어넣어요. 헬륨 가스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건 이게 아까 센서고 여기다 그 카메라 달고,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시스템인데, 그래서 얘를 날리면 얘가 GPS를 따라서 지가 알아서 비행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왜 드론으로 안 하고 이걸 하느냐? 드론으로도 해요. 드론으로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땅속에 지금 철광체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건데, 드론으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얘가 생각보다 잘 떨어졌어요, 옛날에. 근데 떨어지면 드론은 드론이지만 이 센서 값들이 한 2천만, 3천만 원 하고 그러는데 센서까지 다 날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행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정성이 되게 좋아요. 펑크가 나더라도 자동적으로 쉽게 추락하진 않고,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이 비행선은 자력뿐만 아니라 뭐 전자 탐사라는 걸 이용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철광체 찾으러 가는 건데, 이렇게 날려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위치 이제
찍어 놓으면은 지가 자동으로 비행을 하고 오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맞춰서 알아서 자기가 돌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오고. 그래서 이런 데를 원래는 실제로 이런 게 없으면 사람이 직접 장비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굉장히 산이 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딱 하면 이게 이제 비행선이 갔던 궤적이고, 여기에 빨간색이 자성이 굉장히 높은 데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갖고 땅 속에 어디가 자성이 높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철광이 땅 속에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MRI 찍듯이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이런 센서들, 이거는 아까 말한 이제 사진 찍는 것들이고, 그런 게 이제 그런 센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이퍼스펙트럴 센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라이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열적외선 카메라라는 거 들어봤죠.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면은 사람 온도 측정하는 게 전부 열적외선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드론에다 달고 하는 드론 센서들이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파장을 굉장히 확장을 했던 게 이제 하이퍼스펙트럴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라이다 센서라고, 이제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도 이렇게 측량을 하지만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라이다 센서라는 건데, 이제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그건 좀 정확도가 더 좋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또 드론을 이용해서 자성을 잴 수도 있고, 드론을 전기를 잴 수도 있고, 드론을 이용해서 방사능, 그러니까 우라늄 같은 거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능 누출되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거 찍은 다음에 저희가 이건 잠수함 테스트하려고 했던 건데, 얘가 바닷속으로 추락을 했었죠. 그때 한 4천만 원쯤 날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걸로 이제 대체를 했고, 그다음에 전자탐사, 뭐 방사능 탐사 해가지고, 이렇게 방사능 센서라는데, 이게 이제 방사능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달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드론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보면은 장비들이 이렇게 좀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나 이런 것들은 드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조향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장비들은 이제 드론 영향 때문에 이게 드론에서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면 드론의 안정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일들이죠. 일단 발표는 이렇게 끝내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쉬고 직접 드론을 한번 날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